전쟁 회고록의 새로운 주인공. 사랑받는 조국의 아들이 된 일반 사병들은 전쟁 문화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보조 출연자에 지나지 않던 이들이 회고록 형식의 소설은 물론 수많은 그림과 연극, 시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피터 파렛의 글을 보자. 전쟁 회화에서 일반 사병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변동적인 추세가 18세기 말에 큰 변화를 갖게 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일반 사병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지휘관들과 관심의 초점을 나누던 일반 사병이 점차 이들을 밀어낸다. 게오르게 그로츠의 작품처럼 상급 지휘관 계층을 공격하는 작품을 제외하면 진지한 미술 작품에서 상급 지휘관의 모습이 거의 사라진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반 사병이 전쟁 회화의 중심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의 시각에서 고안되고 묘사되는 그림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더 중요한 것은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서양 문화가 일반 사병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근대 초기의 자전적 전쟁 서사는 대부분 중상류 계층의 귀족이나 장교의 글이었다. 간혹 아주 드물게 일반 사병이나 하급 장교가 전쟁 경험담을 출간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부터 자칭 개인적 전쟁 경험담을 기록하고 출간하는 일반 사병과 하급 장교가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세기 초가 되자 역사상 최초로 이런 하위직의 전쟁 경험담이 숫자나 대중적 지지도에서 상급 장교들의 경험담에 필적하거나 능가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혁명 이후에 프랑스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로이센 등 보수적인 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쟁 문화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첫째, 서양 문화가 전반적으로 하위 계층의 회고록에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했다. 감수성 문화는 지식과 권위가 경험을 기초로 하며 특히 극한의 경험은 진리를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극한의 경험. 그와 동시에 감수성 문화는 상류층의 민감한 남녀에게 더 낮은 사회계층의 비참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감수성을 보여주고 향상시키리라고 권장했다. 이로써 그때까지 침묵하던 집단의 물꼬가 트였다. 범죄자와 노예, 포로, 극빈자, 매춘부, 소장농 등의 자전적, 반자전적 경험담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1771년 요한 카스파르 라바터 목사가 인간 심성을 개선하는 데 가장 평범하고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인물에 충실하고 상세한 윤리적, 심리적 역사가 가장 비범하고 흥미로운 소설보다 한층 더 중요하고 적합하다는 말로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요약했다. 1775년 타락한 농부가 몇 달간 파리의 살롱을 휩쓸었다. 노동자의 반허구적 자서전이 이 책의 저자는 문학적 열망을 품고 독학한 소장농이었다. 전쟁 경험담을 발표하기 시작한 하위직 군인들은 하위계층 출판이라는 훨씬 더 큰 광맥의 일부였다. 하지만 하위직 군인들의 전쟁 경험담이 대량으로 출판될 수 있는 원인 중에는 다음과 같이 군사 영역의 독특한 요인들도 있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문화가 일반 사병에게 훨씬 더 공감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반적인 문화가 일반 사병. 일반 사병이 범죄자에서 애국적인 영웅으로 바뀌었다. 감수성 문화에서는 범죄자도 발언할 특권이 있었지만 애국적 영웅의 발언이 선호되었음은 분명하다. 둘째, 군대가 병사들의 주도권을 더 신뢰하면서 서양 문화가 군인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 군인들의 지적 자질이 더 높이 인정받으며 이들의 의견과 이야기가 당연히 더 큰 비중을 얻게 되었다. 셋째, 군대가 병사들의 주도권을 더 신뢰하고 군인들에게 더 나은 대접을 하면서 군인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자기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당시 군대에서 경보병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군인들의 경험담, 전쟁 경험담에서 경보병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은 경보병의 자신감과 문화적 지위가 더 높았음을 시사한다. 넷째, 신병 모집 정책과 군사교육, 시민교육의 변화에 따라 1800년 무렵의 일반 사병들은 1700년대 일반 사병들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았다. 1775년 6년 뉴잉글랜드의 의용군은 상병 대부분이 읽고 쓸 줄 아는 역사상 최초의 군대였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군대의 모든 부사관과 상병 대부분도 분명히 읽고 쓸 줄 알았을 것이다. 1768년 베넷 커스버트스는 병사의 자녀들은 물론 글을 모르는 병사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도록 영국의 모든 연대 내에 학교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다섯째, 끝으로 중요한 요인은 노예, 매춘부, 소장농들에게 공공 발언권을 준 것이 숭고하기보다는 애처로운 경험인 반면 군인들에게 공공 발언권을 준 것은 숭고한 경험이었다는 사실. 1800년경 서양의 대중은 분명 애처로운 사람의 목소리를 열망했지만 숭고한 사람의 목소리를 훨씬 더 갈망했다. 더욱 애처로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가짐은 공감과 연민의 눈물이었지만 숭고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가짐은 경외심과 겸손이었다. 따라서 감수성 시대의 하위 계층의 경험담은 대부분 동정심만 유발한 반면 일반 사병의 경험담은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대 초기 일반 사병과 하급 장교들이 자전적 작품을 어쩔 수 없이 역사로 위장하고 무언가 기록하는 무모함에 대해 자주 용서를 구한 것과 달리 낭만주 시대의 군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하고 대중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다. 어떤 스코틀랜드 병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출간한 출판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럽 대륙 원정의 중요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기록한 책들은 이미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 전쟁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특징이 나타나는 세밀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 병사들의 용기, 매일매일의 고통, 궁핍을 견딘 그들의 절개, 외국인을 보호하며 보여준 그들의 친절, 맞서 싸우는 적에게 베푼 그들의 자비는 산문과 운문에서 종합적으로 찬양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무용과 모험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다. 즐거움과 고난, 터무니없거나 통탄할 만한 사건 한 사병의 삶과 성격을 다양하게 만드는 선행과 악행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다.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선택한 단 한 가지 주제의 요점은 우리 군대 전체의 개인적 환경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반도 전쟁에 참전한 장교들의 행동과 관련한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다.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군대 하위 계층의 경험담은 단순한 문학적 조류로 머물지 않았다. 다음에서 이야기할 텐데 하위 계층의 경험담은 서양의 전쟁 문화를 바꾸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하위 계층의 경험담은 전쟁을 숭고한 계시로 재해석했고 그 이후 서양의 전쟁 문화를 풍미한 전쟁 서사의 원형을 창조했다. 개인의 성장을 약속하는 군대. 일반 사병의 발음과 톱니바퀴에서 생각하는 세포로의 변신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대 후기 일반적인 직업적 삶의 추세와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변화다. 근대 후기의 산업자본주의 혁명은 노동자 집단을 유례없이 소외시켰다. 근대 초 구두공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인 주도권과 독창성, 솜씨를 발휘한 반면 20세기 대량 생산 신발 공장의 노동자는 주도권을 최소화하고 기계만 작동하라고 요구받았다. 사무직 관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시민 노동자 집단이 거대한 산업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가던 그 순간 전쟁기계는 놀랍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굴러갔다. 노동자들이 톱니바퀴가 되어가던 그 순간 군인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세포로 인정받았다. 이런 대조적인 움직임의 결과 전쟁은 소외된 산업경제 속에서 보존되는 낭만적 영역이 되었다. 전쟁은 낭만적. 근대 후기 노동자 대다수에게 노동은 소외되고 편협한 활동이며 그 어떤 성장도 일궈내지 못하는 활동이었다. 노동은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투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노동은 새로운 경험을 포함하지 않았고 감수성을 향상시키지도 않았으며 노동자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전쟁은 낭만적인 주도권과 새로운 탐험의 영역으로 재인식되었다.
비록 개인이 거대한 전쟁 기계의 부품이고 이 거대한 기계는 평시에는 지극히 편협했지만 이 기계는 전시에 개인이 독립적인 주도권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시민보다 훨씬 더 큰 주도권을 발휘할 여지를 그에게 부여했다. 다음에서 살펴볼 텐데 무기력한 노동 세계에서 탈출해 개인의 인간 잠재력을 완전히 탐구하고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근대 후기 전쟁이 주는 대단한 매력이었다. 이를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981년에서 2001년에 미국에서 사용된 신병 모집 슬로건이다.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 이제껏 성장의 이상을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은 없었다. 슬로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군인들은 군대에서 최대한 가장 광범위한 경험에 노출됨으로써 달리 깨울 방법이 없이 잠자고 있는 인간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 중이건 아니건 참전 용사들은 죽을 때 훔볼트와 더불어 정말 인간의 모든 느낌을 섭렵했고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민간인은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절대 알지 못한다. 나이키가 모험과 탐험을 약속하는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발을 팔려고 들지만 나이키에서 일하라,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 는 약속으로 잠재적인 공장 근로자나 회계사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은 가치 하락까지는 아니어도 터무니없이 들릴 것이다. 자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이키 직원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01년 미국군이 한 사람의 군대라는 새로운 신병 모집 슬로건을 채택했을 때 미국군이 봉급의 지원자에게 제시한 약속은 변함없이 성장이었다. 2003년 신병 모집 포스터 중 하나에는 완전 군장을 한 군인이 등장하며 이런 설명이 붙어있다. 대부분의 직업훈련은 무엇인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의 직업훈련은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르친다. 신발 제작 같은 기계적인 기술만 가르치는 평시에 소외된 직업과 군대가 약속하는 성장을 대비시키는 설명이다. 신병 모집 슬로건이 주장하는 약속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만 군대는 진지하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군대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병사 개인의 계몽이 군대의 엄청난 이익이라는 큰의 제벽 원수의 말을 인용했다. 오늘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전략적 상병이라는 말이 있다. 전략적 상병은 외딴 전초기지에서 몇 시간 안에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병이다. 18세기 말부터 군대는 계몽된 전략적 상병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 모험을 감행했고 더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이 전략적 상병들이 군대 목표에 포섭되는 것이 가능한지 모험을 감행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당한 모험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도 남아있다. 군대라는 제도가 관심을 두는 것이 계몽 그 자체보다는 포섭된 계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학교나 대학, 교회가 군대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전쟁에 대한 새로운 낭만적 전망이 군대의 성패를 가름하는 이유와 군대를 이상적인 성장의 온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장에서는 군인들의 표현을 중심으로 새로운 낭만적 전쟁관의 다양한 변형들을 살펴본다. 제4부 육체의 눈으로 전쟁을 보다. 1740년에서 1865년 8장 낭만주의 전쟁 회고록의 특징. 낭만주의는 전쟁 경험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나. 근대 초기 전투원들의 전쟁관을 좌우한 것은 집단적 수단으로서의 전쟁 해석과 개인적 수단으로의 전쟁 해석, 명예로운 삶의 길로의 전쟁 해석 사이의 긴장이었다. 세 가지 해석 모두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하다고 추정했고 전쟁 경험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감수성 문화가 군사용에 흡수되자 새로운 전쟁 해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쟁 해석. 새로운 전쟁 해석은 전쟁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던 전쟁 경험을 각광받는 중심부로 옮겨왔다. 전쟁 경험. 전쟁은 이제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예로운 삶의 길이 아니었다. 전쟁은 다름 아닌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숭고한 경험이었다. 전쟁 경험이 주목을 받게 되자 전쟁에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도 전에 없이 복잡하고 중요해졌다. 그때까지 이 둘의 관계는 가난한 문제였다. 정신이 육체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했고 대부분의 저자는 겨우 몇 마디 상투적인 말로 둘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런데 감수성 문화가 상황을 역전시켜 정신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위치로 육체를 옮겨 놓았다.
육체적으로 극심한 전쟁 경험이 갑자기 전에 없이 훨씬 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전투원의 기량과 충성심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던 전쟁 경험이 달리 닿을 수 없는 진실과 사실에 이르는 숭고한 관문이 되었고, 단순히 전투원을 시험하는 대신 전투원을 변화시켰다. 시험이 아니라 변화. 그 결과 전쟁 문화와 군인 저자들이 전쟁에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없이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로 인정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와 관습을 위협하고 심지어 뒤집을 수도 있는 주제로 인정했다. 스탈당이나 톨스토이 등 대문호뿐만 아니라 평범한 군인들도 무엇보다 전쟁 경험담을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다시 이해했다. 그에 비하면 편협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대한 탐구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프리드리 대제 군대의 종군 목사인 카를 다니엘 퀴스터는 7년 전쟁의 경험담을 1790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성과 마음, 인간의 조국, 개인의 목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쟁의 사건들이 인간 영혼의 서판에 불길로 깊은 낙인을 새겨넣는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시간에 전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을 수 없이 강력한 긴장과 쉼없는 작전 중에 훌륭하게 버틴 모든 감각과 정신의 신경이 수많은 개념을 받아들이고 창조하며 얼떨떨하지만 행복한 생각을 구체화한다. 다음에서 볼 텐데 아수라장 같은 전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고귀한 행복의 빛이 영혼을 관통하며 찰나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투는 전쟁 영웅에게 중요하고 귀중하다. 전투는 도덕주의자,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진실하고 의미심장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윌헬름 폰 훔볼트는 더 간단하게 전쟁이 인류의 성장에 가장 유익한 현상 중 하나라고 요약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계시적 전쟁 해석의 발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계시적 전쟁 해석 지금도 계시적 해석이 수단적 해석의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장은 1740년부터 1865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 경험을 설명하는 자리도 아니다. 다른 종류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전쟁 회고록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어떤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인용구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근대 초기 회고록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낭만주의 전쟁 회고록의 특징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일련의 이미지, 가치를 수반한 새로운 전쟁 문화가 낭만주의 시대에 탄생했다. 이 새로운 문화적 자원들을 모든 회고록 저자가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저자는 이 새로운 자원들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용했고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저자들도 있다. 이 새로운 문화적 자원들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이 장의 주 목적이다. 10년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해 다양한 시기 다양한 나라의 저자들이 문화적 자원들을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이용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피상적으로 볼 때 감각주의와 낭만주의는 언어와 배경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전쟁 회고록을 변형시켰다. 이 주제 하나만 다루어도 책 한 권을 전부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는 감각과 신경, 공감, 자연이라는 네 가지 사안에만 집중함으로써 회고록의 변형을 예시하고자 한다. 풍부한 감각 묘사, 감각, 신경, 공감, 자연. 근대 초기의 회고록과 낭만주의 회고록을 비교할 때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풍부한 감각 묘사와 감각에 대한 관심이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은 보통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주 드물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려 할 때도 아주 제한적이고 밋밋한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 낭만주의 회고록 저자들은 사건의 느낌을 설명하는 데 큰 공을 들이고 그런 의도에 맞게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굳이 지금 그에 관한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다. 신경학 언어의 일상화. 감각주의 철학자와 신과학자들이 18세기 신경과 섬유의 개념에 집중하는 새로운 감각적, 감정적 언어를 만들어냈고, 이 언어가 마침내 20세기의 군사심리학과 전쟁 경험을 지배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는 트라우마에 관한 담론이 그 한 가지 사례다. 하지만 이 언어는 이미 낭만주의 시대부터 군사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그레이드는 1776년 중대를 이끌고 필라델피아 탈출 사건과 관련해
내 심장의 힘줄이 파열되었다고 말해도 그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과하거나 비유적이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심장의 힘줄이 파열이라고 기록했다. 존 블레키스턴도 복무지인 인도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나며 내 심장의 힘줄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감각 섬유의 언어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과 용기의 개념 변화다. 두려움과 용기의 변화. 근대 초기의 용기는 육체와 정신의 단순한 역학관계를 내포했다. 용기는 육체와 정신의 역학관계. 그렇지. 육체를 정신이 탁 통제했을 때 용기 있는 거지. 당시 용기는 순전히 정신적인 자질이었고 정신의 힘이었다. 겁먹은 육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극복하고 육체가 정신의 의지에 완전히 목종에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정신의 능력이었다. 전투원들이 두려움을 느껴도 그들의 정신이 강하면 이 기본적인 감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야르나 스카이볼라 같은 용기의 화신들은 정신이 아주 확고해서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에 용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다. 감각주의적 해석이 용기를 정신보다 신경계에 속하는 육체적 힘으로 이해했다. 용기를 정신보다 육체의 힘으로. 강한 신경계는 튼튼한 타악기처럼 극심한 감각을 전달해도 부서지지 않지만 강한 신경계, 허약한 신경계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신은 인간의 능력을 기꺼내야 제한적으로 통제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도전쟁에서 부상당한 어느 영국 장교는 신경과민으로 퇴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신경과민이 심해졌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긴장해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다.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전역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본래 중립적인 신경이 과민하다라는 용어가 신경이 과민하다는 용어가 두렵다는 말과 동의어화되었다. 랜드만 대령은 비메이루 전투 당시 폭격과 관련해 사람 머리와 겨우 1m 정도 떨어져 나가는 포탄의 굉음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극도로 불쾌하다. 제 아무리 신경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대단히 부끄럽지만 고개를 까딱거리게 될 것이다. 까딱거리면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신경과민 비겁함의 표시로 생각한다. 랜드만이 신경을 인간은 물론 동물의 속성으로 생각한 것을 보면 신경이 정신적 자질이 아니라 육체적 자질임이 분명해진다. 그는 내가 탄 말에 신경이 포위돼 맹렬한 포격에 즉각 반응한 것을 보고 아주 기쁘고도 놀라웠다고 기록했다.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치는 침착성을 훌륭한 지휘관의 자질로 규정했다. 이 빛나는 자질이 특별한 기질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튼튼한 신경에서 비롯되는지는 사건의 본질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재빠른 응수는 재치를 입증한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맞아 드러나는 풍부한 지략은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신경을 입증한다. 클라우제비치는 처음에는 정신과 육체의 상대적인 중요성 평가를 거부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그의 속내가 분명히 드러난다. 재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면 훌륭한 기질로 충분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풍부한 지략을 발휘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강한 신경계다. 강한 신경계. 계속해서 클라우제비치는 외적 영향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지휘관을 네 부류로 구분한다. 첫 번째 부류는 쉽게 발분하지 않는 무기력한 지휘관들이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부류는 다음과 같다. 대단히 적극적이지만 감정이 절대 도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적극적이지만 감정이 도를 넘지 않는다. 민감하지만 차분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갑자기 흥분을 분출하지만 이내 누그러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갑작스럽지 않게 아주 서서히 움직이지만 감정의 힘과 내구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감정의 힘과 내구성. 이들의 감정은 강하며 깊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 내부에서 작동하는 육체적 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육체적 힘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르는 이중적인 기관의 일부다.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은 혼란스럽지만 지휘관들의 상이한 특성이 주로 신경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재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전반에서 심리적 요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만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는 심리적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신경계의 육체적 힘에 기초한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가 신경학에 대해 달리 더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과학이 그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는데 필요한 심리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용기에 대한 새로운 신경학적 이미지는 용기에 대한 전통적인 정신적 견해를 완전히 몰아낼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정신적 견해는 낭만주의 시대 내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고 사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경학적 견해는 그때까지 간단했던 용기에 대한 담론을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1700년 무렵만 해도 용기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했다. 특히 회고록 저자들은 용기라는 문제를 다루거나 설명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대개 누군가의 용기에 관해 언급할 때 그의 외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용기에 대한 숙고는 보통 몇 마디 진부한 언급이 전부였다. 그런데 1800년 무렵 용기가 무엇인지 훨씬 더 모호해졌다.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상충했기 때문만 아니다. 용기가 무엇인지. 신경학적 논리가 당시까지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던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 이유도 있었다. 용기를 순전히 정신적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한 용기는 정신의 또 다른 자질과 연결되었다. 곧 용기는 잠재적으로 불변이며 무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경학적 논리의 영향 덕분에 용기가 정신적 자질이라고 믿던 사람들도 용기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어떤 행동에서는 용감하고 또 어떤 행동에서는 비겁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용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엘제아드 블라즈는 두려움과 용기가 불변의 자질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프리드리히 대제는 종종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아무개가 용감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가 이러이러한 날에 용감했다고 말하라. 사실 우리의 행동은 아주 복잡하고 우리의 감정은 가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난 절대 두려워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허세 부리는 지휘관처럼 큰 소리를 칠 생각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그 반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첫 번째 총알이 핑 하고 머리 위로 날아오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숙인다. 그렇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완벽하게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심장이 삼중철판으로 덮여 있을 것이다. 난 지금까지 종종 내가 머리를 숙이는 의식을 치르는 동안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제 인정한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많은 회고록 저자가 용기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비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대체로 정신과 육체의 미묘한 관계에 집중했다. 용기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내적 느낌까지 설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이것이 나폴레옹 시대 회고록이 근대 초기 회고록보다 훨씬 더 경험에 바탕을 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나폴레옹 시대 회고록. 존 십은 마라푸르 기습작전 1805년 당시 헛된 희망을 앞장서서 이끈 경위를 설명한 후 용기의 본질에 대해 숙고한다. 아침을 먹듯 신속하게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싸움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피해 굶주린 망나니들 아닌가. 인색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허풍쟁이들이 보통의 용기도 지니지 못했다고 의심한다. 이 무시무시한 군인들에게 나는 물을 것이다. 요새를 습격하거나 전투를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수심이 어리고 생각에 빠지고 심각하고 불안하고 누가 보더라도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를 물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포탄의 으르렁거림과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내가 설명한 것과 가까운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의 용기를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감정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사자의 용기. 앞에서 보았듯이 근대 초기의 이상은 바야르바, 스카이볼라처럼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이었다. 내적 전율은 나약하다는 신호였고
그런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쉽을 비롯해 모든 감상적 전통은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했다. 이제 용기와 명예를 결정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내적 감각과 감정이었다. 사람이 두려운 감각과 감정을 느끼면서도 용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명예롭다는 것이다. 쉽은 두려운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존 멜컴도 쉽과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가끔 그런 두려움의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고 공언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떠올리거나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과 인류의 명예를 위해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고 믿자. 반대로 고백하면 용기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믿자. 하지만 동물적 충동에 자극을 받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순전히 짐승 같은 무감각은 분명히 그렇게 용기라고 부를 수 없다. 모순적인 주장으로 들리겠지만 두려운 느낌이 없으면 용기도 있을 수 없다. 톨스토이의 1855년 8월 세바스토폴리도 비슷한 맥락이다. 등장인물 중 두려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인물이 멜리코프라는 사병이다. 두려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멜리코프가 대규모 폭격 속에서도 몸을 숨기려 하지 않자 두려움에 떨던 주인공 몰로디아 장교가 부하들에게 그에 관해 묻는다. 병사들이 대답한다. 카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무감각한 동물의 특성이다. 1868년, 69년 아르당 디 피크는 전문적인 군사 이론 분야에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다. 수백 년 동안 군사 이론가 대다수가 전적으로 작전 배치와 전략적 이동에만 주목하고 군인들의 심리는 겨우 몇 마디 상투어로 다루은 것이 전부였지만 뒤피크가 전투 연구에서 일반 사병들의 심리를 군사 사상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군사 이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전투 연구. 뒤피크는 두려움과 용기가 사실 아주 복잡한 문제고 이에 관한 과거의 견해는 번지르르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헨리 로이드의 명언과 비슷하게 인간이 전투를 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며 인간은 싸움을 피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최고의 명언을 남겼다. 싸움을 피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감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뒤피크는 인간이 자기 보호 본능에 지배되고 따라서 싸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며 복잡한 심리 기제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감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뒤피크는 복잡한 심리기제. 그는 군사 심리학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호전적 미사여과 역사 자료를 제쳐두고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전투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그들의 전쟁 경험을 탐문했다. 뒤피크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고 20세기 들어 마셜, 존 키건 등 군사 심리를 연구한 근대의 모든 학파와 전투의 얼굴
영구가 그 길을 따랐다. 전투의 얼굴, 전투의 얼굴. 새로운 신경과 언어는 약한 신경과 극한 경험을 연결고리 삼아 전쟁과 관계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울리 브레커는 신병무직과 군사 기초 훈련에서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신병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맥킬렌 브루크의 신병 중에 병영 밖에서 보초를 서면 장교들과 프리드리 대제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병사가 있었다. 브레커와 동료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이봐, 내 말 들어. 조심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그러면 자넨 언젠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브레커는 아주 얌전히 지내던 신병이 스스로 목을 매다는 것도 목격했다. 그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브레이커는 호기심이 솟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가련한 육체는 얼굴 인상부터 무서웠다. 토머스 모리스는 전원 집합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한 병사의 처형 장면을 지켜본 적이 있다. 머스킷 총을 장전한 경비병들이 발사한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그때 인솔 장교가 고맙게도 웰링턴 공이 죄를 용서했다고 그 병사에게 넌지시 알려주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들은 그 병사가 제정신을 잃고 미친 듯 뛰어올랐다. 제임스 캠벨은 자기 연대에서 전투 중 심한 부상을 당한 젊은 용기병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상으로 그의 정신은 천치가 되었다. 얼굴 표정에서 천치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쟁기질한 밭의 흙덩어리를 갖고 노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인리 포슬러는 모스크바 태각을 이렇게 기록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은 육체만이 아니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협곡을 당한 정신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암울한 절망이나 격렬한 광기에 사로잡혔고 신과 인간을 향해 가장 끔찍한 저주를 중얼거리며 마지막 숨을 거뒀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 나이같이 유치해졌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신체적 기력이 충분한데도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도 거부할 만큼 무기력에 빠졌고 그렇게 죽음에 몸을 던졌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최소한 일시적인 정신력의 장애를 겪었고 이런 장애는 말문을 닫은 무기력함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부대원들은 이를 모스크바 우울증이라고 불렀다. 모스크바 우울증. 고통에 대한 공감. 근대 초기 전쟁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초래했고 해고록 저자들도 이런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에도 고통을 공감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드물었다. 반면 낭만주의 해고록 저자들은 애처로운 장면의 상세한 설명을 해고록에 포함해 아주 감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장면을 삽입하는 목적은 저자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독자들도 자신의 감수성을 드러내고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윌리엄 톰슨은 인도의 포로로 잡힌 영국군에 관한 이야기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군인들이 야만인들과 함께 구금되어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는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약간의 교훈도 담고 있다. 땅과 바다에 숨겨진 지층이 천재지변으로 드러나듯 도덕적 폭력 사태는 인간 영혼의 격정과 힘을 거칠게 폭로한다. 포로로 잡힌 우리 동포와 친구들의 감수성은 강력한 자극을 받았다. 몽테스키우의 패젠작 공작은 1812년 원정 경험담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이야기를 끝마치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 공감하는지 독자들이 나와 함께 대단한 용기는 칭송하고 대단한 불행은 슬퍼하길 부탁한다. 몽테스키우의 패젠작 같은 회고록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독자들의 감수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회고록 저자들에게는 자신과 동료 군인들이 짐승이 아니라 감정을 지닌 인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했다.
존 십중이는 경험담 내내 전쟁 상황에 이골이 난 군인들은 가슴 따뜻한 감정을 지니지 않았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도 주재 영국군 총사령관은 공격 실패로 몰살당한 22연대 생존자들을 사열할 때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돌아섰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병사들이 알아차릴까 걱정한 그는 모자를 벗어 들고 그들을 환호했다. 이 눈물은 가룟 유다의 눈물이 아니었다. 카카는 이곳에서 아군의 큰 손실에 대해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다. 또한 쉽은 따문이 요새를 포격으로 함락한 후 영국 포병대원이 요새에 들어와 포격의 위력을 확인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쉽은 그 포병대원에게 한 것을 가리켰다. 포격으로 다리가 잘린 인도 여인이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포격에 반대하던 쉽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부사관. 자네가 고생해서 포대를 배치했는데 이제 그 보람을 느끼길 바라네. 그는 내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가 슬퍼하던 모습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중위님, 정말이지 제가 이처럼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가 손등으로 공감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 불쌍한 여자를 병원으로 옮길까요? 쉽은 계속해서 영국 군인을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 그리는 반면 적군인 인도군은 감정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동정심을 느낀 영국 장교가 포격당한 요새에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다. 부상자들의 신음이 똑똑히 들린다. 찢긴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부서진 뼈가 피부를 찢고 튀어나온 저 가련한 친구들의 운명은 이제껏 분명히 슬픔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공감에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람들의 심장은 이 요새가 세워진 단단한 바위만큼 무감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이 무지한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슬픔만 커진다. 위선적인 승려나 탁발 사기꾼 몇 명이 이 무지한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호도의 맹목적인 파멸로 이끌었다. 쉽은 마침내 함락된 요새 안에서 자기가 목격한 광경을 묘사하기를 거부한다. 독자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다. 혹시 내 소중한 동포 여성들이 이 회고록을 읽는다면 이 광경을 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와 비슷한 공감적인 장면이 시각 예술에서도 흔하게 등장했다. 가령 조지프 라이트의 명작 사망한 군인에서 전사한 군인과 그의 아내, 고아가 된 아기를 함께 그렸다. 지금 보면 이 작품이 조금 지나치게 감상적인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라이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호소력이 있다. 자연에 대한 낭만적 묘사. 근대 초기의 전쟁 회고록을 보면 묘사된 사건들이 텅 빈 환경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회고록 저자들이 전쟁의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저자가 마찬가지였다. 간혹 숲과 산, 바다, 일몰, 고대도시, 무너진 성, 폭풍우 등에 관한 묘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군사적 의미가 분명할 때뿐이었다. 그럴 경우에도 묘사라기보다는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공공의 전쟁 목적이나 개인적 전쟁 목적 명예와 분명히 연관되지 않은 것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낭만적 계획에서 자연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자연환경에서 기인하는 감각과 경험이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성격과 대장정의 결과까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와 통찰을 획득하고 개인의 내적 본질과 집단 정체성을 연결하는 지극히 중요한 방법이었다. 가끔 자연이 전쟁의 목적을 규정하는 일도 있었다. 조르주 땅통이 프랑스 혁명의 전쟁 목적을 자연적 국경 획득이라고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국민공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국경을 정한 것은 자연이었다. 우리는 라인강 제방, 바닷가, 알프스 산맥 등 그 국경 범위의 사방 구석구석까지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이것이 전투원에게 미친 경험적 충격을 낭만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군사작전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자연 속에서 야영하고 행진하고 싸우는 등 노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때문에
전투원들의 문화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고 그들이 누리는 권한도 막강해졌다. 전쟁 자체도 숭고한 사건이었지만 전투원들이 자주 험한 지형을 만나 노천에서 야영하는 등 전쟁이 자연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전쟁을 한층 더 숭고하게 만들었고 참전 용사들의 권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이런 문화 발전을 분명히 인식해 작품에 반영했다. 일례로 1807년 클라우제비치는 첫 출정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793년 프로이센 군대가 보주 산맥을 벗어나던 일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즐거운 경험이다. 우리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그 을씨년스럽고 열악하고 우울한 산속에서 반년을 지냈다. 일종의 체념처럼 우리의 눈은 몇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익숙해져 있었다.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여서 물리적 환경이 그대로 우리의 기분에 반영되었다.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탓에 병사들은 몇 시간 뒤의 상황도 거의 예상할 수 없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근처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일이 흔했다. 병사들은 어두운 밤중에 위험에 다가서듯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다가갔다. 고된 행군 끝에 드디어 우리는 란다우에서 보름스에 이르는 장대한 라인강의 계곡에 도착했다. 그 순간 불길하고 위험한 삶이 다정한 눈으로 눈물의 삶이 웃음의 삶으로 변한 것 같았다. 프리드리 대제의 군대에서 중위로 복무한 에른스트 프리드리 폰 바르제비슈는 부대를 이끌고 행군한 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상의 온갖 형태를 보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신의 창조물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위대한 조물주를 감히 그 어떤 감탄으로도 기릴 수 없다. 난 지금까지 늘 저지대보다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산 뒤편의 절벽에서 신의 전능함과 위대함이 훨씬 더 장엄하고 찬란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쳐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으르렁거리던 시나이 산과 십계명을 생각할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든다. 십계명은 시나이 산 위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와중에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고 계시되었다. 피터 레슬리도 캘커타에서 펀자브까지 행군을 비슷한 감격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체험으로 이성적인 인간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인도의 자연은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다. 사실 인도의 폭풍우를 목격하며 위대한 조물주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신앙심을 거의 품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전능한 신은 하늘에서 다스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거한다. 레슬리와 마찬가지로 준 쉽도 경이로운 인도의 자연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전투나 포위 작전을 묘사할 때면 언제나 한두 문단에 걸쳐 인도의 자연환경을 낭만적 언어로 묘사했다. 어느 날 아침 장대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자 나무가 우거진 언덕과 계곡의 작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의 빛이 자연의 걸작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어느하고도 그려내지 못했을 황금빛 숲은 가장 숭고한 그 어떤 상상의 사물을 통과했다. 빛나는 언덕은 솟아오르는 태양과 발길을 다투었고 찬물결이 있는 시냇물은 여전히 목마른 영혼이며 이리 와서 수정처럼 맑은 물을 마시라. 그리고 날아가는 천사들 그대들은 이 순수한 계곡에 날개를 담그고 쉬었다가 사랑의 왕국으로 날아오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바위 절벽에서 곤두박질 치는 폭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아,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인간의 피로 더럽혀져야 하다니. 이 사랑스럽고 그림 같은 나라의 계곡에서 자연이 이룩한 감미로운 조화가 전쟁의 공포로 깨져야 하다니. 쉽은 2페이지에 걸쳐 자연을 묘사한 다음 비로소 네팔 군대의 배치와 영국군의 작전 행동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다. 전쟁을 새롭게 묘사한 이 자연적 언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셋이 있다. 이 혁명전쟁의 상징이 된 이 세 그림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과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 러시아의 동장군이다. 알프스산은 근대 초기에 군사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첩경이었다. 이탈리아 전쟁 당시 프랑스 군대가 거의 매년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다시 넘어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 당시 회고록저자들은 누구도 알프스의 장엄함을 묘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알프스는 그저 군대와 보급대가 극복해야 할 물리적 난관에 불과했다. 폴로랑주의 영주는 1515년 프랑스와 1세의 알프스 횡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왕의 중포병 부대와 경보병들이 제네바의 산악지대를 통과해 몽스니 고개를 넘어 수사로 내려갔다. 포병대가 통과할 수 있는 산악 통로는 그 길뿐이었다. 왕과 경포병 부대는
길을 잡아 산맥 세 개를 넘어 라는 작은 마을 근처 산 위에 있는 성으로 내려갔다. 어쩌고저쩌고 인접한 곳이었다. (1524년) 프랑스와 일세는 적을 기습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강행군했다. 그는 군대를 세수로 나누어 세 경로로 진군했다. 스위스군은 용병과 함께 기레스트를 통과하고 선발대를 지휘하는 우리의 라팔리스 영주와 왕은 노트르담 돌뱅 부근의 또 다른 경로를 따라 수사로 향했다. 포병대와 나머지 경보병들은 제네바의 산맥들을 통과했다. 그들은 이렇게 알프스를 횡단했다. 프로랑주 영주는 급작스러운 이동과 험한 지형 탓에 원활한 보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스위스 군대는 여드레에서 열흘 동안 빵이나 와인을 보급하지 못했지만 놀랄 만큼 신속하게 이동했다. 플로랑주 영주는 프랑스와 일세의 대담한 기습 공격으로 독자들을 감동시키려 했지만 알프스 산맥 자체는 묘사하지 않았고 자연환경의 웅장함과 숭고함에 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프랑스와 일세의 궁정 화가들도 알프스를 넘는 프랑스와 일세를 그릴 생각을 하지 못했고 1515년과 1524년 프랑스와 일세의 공격이 모두 일시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알프스를 넘은 성공 자체는 축가받지 못했다. 이하 대조적으로 1800년에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간 사건은 나폴레옹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되었다. 이 장면은 혁명으로 해방된 새로운 세력이 그때까지 알프스처럼 망고불변의 불가항력으로 남아있던 구체제를 이기고 쟁취한 승리를 상징하며 전쟁 회고록은 물론 무수한 시와 그림에서 불멸의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프랑스와 일세와 달리 나폴레옹의 알프스 횡단이 문화적 명성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1800년대 유럽의 상류층이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숭고한 알프스 횡단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다. 숭고한. 그런 분위기에서 나폴레옹의 횡단은 기호 논리학자들에게 적합한 연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띤 숭고한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맞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숭고한 미래상을 보았다고 상상했다. 1791년 수위로 복무 중이던 나폴레옹은 인간에게 행복을 고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진실과 감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리옹 아카데미 수필 공모전에 응모했다. 신기하게도 응모 수필에서 젊은 장교 나폴레옹은 독자들에게 몽블랑 정상에 올라 해돋이를 보라고 권유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트렌턴 전투 1776년 12월 25일 트렌턴 전투를 앞두고 혹독한 겨울 폭풍 속에 감행된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가 미국 군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시각적 상징이 되었다. 이번에도 자연의 위력, 곧 얼음에 뒤덮인 강과 포유하는 폭풍은 혁명군이 맞서 싸우는 거대한 장애물을 상징했다. 자연의 위력에 맞서는 것은 숭고함과의 대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의 시선은 폭풍을 뚫고 새로운 질서의 숭고한 미래상을 보고 있음이 틀림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근대 초기에도 강을 건넌 전쟁은 무수히 많았다. 1776년 델라웨어 강에 휘몰아친 폭풍과 상당히 흡사한 환경도 드물지 않았다. 1503년 12월 에르난데스 곤잘로 대 코르도바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는 가릴리아노 강을 사이에 두고 병력이 우세한 프랑스 군대와 대치했다. 코르도바는 1503년 12월 29일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을 틈타 동시대인들이 깜짝 놀랄 공학을 적용한 가교를 순식간에 강에 가설했다. 그는 불시에 기습해 프랑스 군대를 괴멸시켰다. 내가 아는 한 근대 초기 그 어떤 화가도 가릴리아노 강 도하를 영원히 남기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 사례는 1812년 원정이다. 동시대인들은 지체 없이 나폴레옹의 패배를 동장군 탓으로 돌렸고 러시아 겨울에 가공할 위력을 상세하게 그린 글과 그림이 곳곳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추위 탓으로 전쟁에서 패퇴한 군대는 이전에서 수없이 많았으나 이처럼 겨울이 의인화되고 묘사된 경우는 드물었다. 1588년 강력한 폭풍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파괴하며 잉글랜드를 침략의 위험에서 구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함대의 패배를 폭풍 제독이 아닌 신의 섭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9장 전쟁의 핵심 경험 333